2012년에 알렉스 넷이라는 곳에서 인식률을 대단히 높이는 그런 성과를 내고 201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라는 상업적 이벤트가 성공하고 2022년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가 나오게 된 거죠.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AI 얘기하는데 챗GPT 나온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대단히 짧은 시간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이 어디 와 있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AI 하는 분들하고 요즘에 많이 만나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 다 좋은데, 이걸로 어떻게 바로바로 돈 벌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 말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런 대답들이 다 이렇더라고요. 그건 우리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게 핵심 같습니다.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해내는 나라와 해내지 못하는 나라의 차이가 나중에 현격하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위기감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정치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설적으로 이럴 때 과학자들보다 정치인의 역할이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술과 이 혁명과 변화의 흐름을 알고 이걸 제대로 밀어주는 정치와 정책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틀에 맞춰서 규제하고 기존의 틀에 맞춰서 뒷돈 뜯고 세금 뜯어내는 골몰하고 이런 정책을 하느냐, 그것으로서 대단히 큰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어느 정도 정치를 해보면 이 선진국에서 내가 조금 정치를 잘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과연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 작은 나라죠. 알렉산더 대왕 같은 지금 정말 걸출한 정치적 리더가 21세기에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아이슬란드가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정치인의 극강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긴 어렵겠죠. 예전에 몽고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신 조금 더 잘 사는 아이슬란드가 되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나라의 성패를 드라마틱하게 좌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이나 AI 혁명 같은 근본적인 혁명의 시기에서는 정치의 판단, 그리고 정치가 그 기술의 본질과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사심없이 밀어주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제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이신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3년이라는 말씀을 했죠. 3년이란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저는 이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개헌이 필요하고 87체제를 문을 닫는 개헌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3년만 하고 내려온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무총리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찮게도 그 3년과 맞아 떨어지는데요. AGI의 시대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그냥 AI가 아니라 어떤 분야의 AI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AI, 그걸 AGI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AGI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AGI의 시대로 가고 있고 여기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AGI 시대가 오는데 얼만큼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보통 3년에서 5년을 얘기하더라고요. 산업혁명은 30년, 50년을 걸렸을지 몰라도 우리는 3년에서 5년짜리 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AGI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AGI가 뭐냐? 그러면 저는 SF 영화를
영화나 SF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는 스탠리 큐브릭, 아서 클락 같은 사람들이 정말 명작들을 내던 시대였잖아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후반부에 보면 할 9000이라는 이 인공지능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AGI에 가까운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마지막 장면은 후반 장면은 좀 섬뜩한 게 사람이 명령을 하거든요. 뭐라고? 근데 그 할이라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브라는 사람이 이제 명령을 하니까 Dave, I'm sorry, I'm afraid, I can't do that. 나는 안 하겠어. 라고 하면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네 전원을 끄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 할이라는 인공지능이 너무 막 나갈 것 같고 사람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너 이제 스톱해. 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68년에 나온 거니까 스포일러 좀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보실만한 영화라고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런 것이 이제 AGI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AGI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픈 AI에서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2단계는 별로 의미 없고 4단계는 혁신가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5단계는 특정한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3년에서 5년 내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큰 변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변혁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AI의 역사를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있었죠.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에서 딥시크 쇼크라고 하죠. 근데 그게 왜 쇼크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블록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한미일 블록, 북중러 블록으로 나눠서.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칩은 중국에 넘어가지 않는 필사적인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AI 전쟁에서 그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딥시크가 왜 쇼크였냐면 잘 아시다시피 그게 아니라 칩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미국 같은 그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챗 GPT나 이런 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식은 증류 기술, 그런 모델들로부터 묻는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식을 빼내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증류라고 하는데 거기 하나 더 해서 믹스처 엑스퍼트라고 선생님과의 대화나 이런 통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뺏어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칩의 자체의 성능을 우회할 수 있다는 대단한 그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추억해파졌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AI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미 미국과 중국이 다 해먹고 끝난 거니까 우리는 응용 모델에서 조금 이익을 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전까지는 했었는데요. 전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아직 안 늦었는데 저런 방식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님하고 대담을 할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딥시크 정도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딥시크가 지금 R1 단계 아닙니까? R1 단계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 중이 전략 자산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나중에 이걸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정치가 몇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 4가지 정도예요. 첫째는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겁니다. GPU를 막 사들여야 됩니다. 사들여서 AI 컴퓨팅 센터에서 모아주고 이걸 우리의 스타트업 포함해서 AI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줘서, 그러니까 이거를 GPU를 많이 사서
쪼개서 나눠주는 건 의미 없습니다. 수만 장을 네트워크에 이어붙여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AI 컴퓨팅 센터로 모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해 과기정통부가 18,000장 정도의 엔비디아 GPU를 사겠다고 얘기해놨죠. 근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장기 계획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3년, 5년 내에 AGI의 중요한 전쟁이 승부가 날 거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는 늦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죠. 추경을 해서라도요. 이렇게 모아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았을 때 굳이 대기업이라고 이용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AI 전쟁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큰 의미에서 보면 대기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GPU를 최대한 많이 사서 몰아주고 그걸 많은 기업들이 쓰게 해야 한다라는 게 정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데이터의 법규의 정비라고 생각해요. 지금 딥시크 같은 그 회사가 중국에서 왜 저렇게 잘 나갈 수 있냐면 죄송하지만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대한 데이터, 뭐 잘 아시지만 AI의 핵심 요소는 이거 아닙니까? 컴퓨팅 파워, 데이터, 알고리즘, 전력,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은 거기서 데이터에서 그냥 뭐 법규 생각 안 하고 막 몰아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선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가 지금 AI 시대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빡빡해요. 그리고 EU도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장벽을 낮추고 있거든요. 저희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낮추는 방식이 뭐 그냥 하염없이 낮추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그렇고, 대신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영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 세이프 존을 지역이나 이런 데 만드는 겁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있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규제 방식을 데이터를 우리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우리도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과기정통부에서 법무부랑 같이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출입국은 법무부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출입국 영역에서 출입국은 엄청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입출국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지문도 있고요, 얼굴도 있고요, 국적도 있고요, 성별, 정말 대단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정보법 위반이 안 되게 지우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과기부에서 이 연구에 쓰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좌초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제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했냐면,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형사처벌하겠다라면서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이제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단 공무원들한테, 여러분 공무원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공무원 출신들도 계신데요. 그런 챌린지가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에이,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면서 접죠. 결국 그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가 않았어요. 결국 많은 영역에서 이런 식의 그런데 그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도 이건 우리 법에서 조금 불편한데? 라고 보이는 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장관할 당시였는데 그걸 좀 풀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단기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AI는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거든요. 또 하나는 인재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대니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의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인재가 AI에 집중해야 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그 인재들을 유인해낼 만한 유인책이 적어요. 저는 그 부분도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예민한 문제긴 한데요. 외국에 나와서 유학하고 있는 AI 인재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분들이 병역 특례 같은 거 지금도 규정은 있죠. 규정은 있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회사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에서는 AI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AI라든가 몇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병특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이어서 가는 데 있어서 제한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력인데요.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GPU를 제가 어서 그걸 봤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원리를 강의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아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제가 그런 화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뽀글뽀글한 아인슈타인 사진 그 한 장만 가지고 말이죠.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화면도 아인슈타인이 과연 컬러로 이런 강의 동영상을 찍었었나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걸 만든 회사는 한 4만 장 정도, 몇만 장 정도 되는 GPU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일종의 그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겠지만요. 그런데 그 GPU도 GPU지만 그걸 돌리는데 썼던 전력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전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에서만 AI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살려는 걸 정말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서 그걸 좀 못한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정말 땅을 치고 있습니다. 대만도 TSMC 말고는 나머지가 다 정전되고 이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인프라가 굉장히 흔들려요. 그런데 저는 거기 좀 더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전력 문제에 있어서 특히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지금 전력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룰로만 가겠다. 그거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AI를 한다는 것은 반도체를 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 많으시지만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특히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커브라고 하죠. 일단 일정 시간이 되면은 안 나오는 시간이 있고 그걸 보충하기 위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별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전기료는 올라갈 거고 전기의 총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AI의 그 혁명의 시대에 앞두고 우리는 조금 더 전기 문제에 대해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원인으로 저는 제일 큰 게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제 친구 아는 뉴욕에 사는 걸 보니까 렌트가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몇 년 동안에.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었어요. 트럼프의 주장은 이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을게. 지구 기후위기 같은 거는 나는 관심 없어. 대신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포함해서 모든 화석연료를 무조건 캔에서 우리는 이걸로 전력을 만들 거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반값으로 만들 거고 그래서 너희들의 렌트를 낮춰주겠어.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이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이걸 따르자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는 지금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AI 시대에 저는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전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LNG 같은 것 어느 정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백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말이죠. 민간 단체에서 만드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에 우리나라 삼성 비롯해서 많이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좀 AI 시대, 반도체 시대에 어떻게
그 트렌드를 맞춰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슬금슬금 그거는 일단 뒤로 빼놓은 지 오래잖아요. 미국도 3마일즈 아일랜드라고 원전 사고 났던 미국판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걸 다시 지금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에너지 문제에서 대단히 효율 위주로 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혁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집중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송전망을 확충해야 되고 그리고 전력에 있어서 전력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망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저는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AI 전문가 불러서 대담하고 잘한 척하고 할 게 아니라 그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 나머지는 민간 영역에서의 훌륭한 우리의 선수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취배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뭐 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취배 문제에서 지금 엔비디아 칩 사실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비싸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칩 전쟁은 이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트레이닝 모델하고 훈련 칩용하는 칩하고 그리고 인퍼런스 모델 그러니까 추론형 칩이죠. 둘 다 물론 GPU가 이 엔비디아의 GPU가 워낙 좋으니까 양쪽을 얻어 먹고 있지만 특히 추론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NPU라고 해서 NPU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 경쟁할 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퓨리오사나 리벨리온이나 하이팍셀 같은 그런 회사들이요. 결국은 우리는 아직 지금 상황에서 AI 시대에 충분히 도전해보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시기가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정치가 그걸 제대로 알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치가 AI 시대에 해야 될 일은 AI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그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안심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오면은 몇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 같은 거, 범죄 같은 거 있겠죠. 그리고 무슨 생화학적인 테러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생화학 테러하는 거. AI 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물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단기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게 일자리 문제가 있겠죠. AI가 되면 뭐 변호사도 없어진다, 판사도 없어진다, 뭐 회계사도 없어진다 이러잖아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문제. 그리고 뭐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하고 있다시피 자율무기에서 이게 에틱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했던 뭐 할 9000이나 뭐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같은 그런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서 사람을 조종할 만한 그런 AI가 됐었을 때 뭐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뭐 세 번째 문제는 뭐 그건 다른 나라들에 맡기죠. 그럼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 맡기고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의 문제하고 중기의 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 뭐 거기다 할마크를 단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른 나라 EU라든가 이런 데 기준에 맞춰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가서 그걸 막 규제를 만든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신기술의 초반에는 범죄들이 많이 만연하게 마련인데 그것 때문에 이 불을 완전히 꺼버리면 저는 교각사루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잘 관찰하면서 문제에 따라서 적절히 반응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말 큰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일 텐데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외국에 있는 학자들하고도 이메일을 해봤는데 그런데 외국에 있는 학자들은 참 재밌는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메일 같은 거 보내도 또 신나서 답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꽤 유명한 사람이고 이런 곳에 계신 분인데도요.
대부분의 분들이나 책을 봐도 이렇더라고요. AI는 결국 모든 걸 대체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판사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AGI 시대가 되면 모든 걸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도 거기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투표권은 인간에게 있지 AI에게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런 정치적인 툴을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식이 저는 작동할 거라고 생각해요. AI가 실제로 일은 다 하는 세상이 되더라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중기적인 AI로 인한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전환 문제, 그러면 AI로 인해서 또 파생된 다른 직업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기는 건가? 근데 근본적으로는 전 복지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되면 당연히 근로시간은 낮아질 겁니다. 노동시간이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이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만 하다면요. 결국은 AI로 인한 그런 드라마틱한 생산성 증대를 복지와 연결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몇몇 개발자들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로 인한 혜택을 복지와 연결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